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요번 1차 고사, 그러니까 2학기 1차 고사 단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시작했고요. 잠시만요. 자, 이번 이 큰 구단원 자체를 우리가 이번에 2차 고사 시험 범위고 1차 고사 시험 범위고 관련해서 선생님하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되돌려서 같이 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는 선생님하고 수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도대체 뭘까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결국 우린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까지 보면서 어떤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양면성을 최대한 잘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실제로 교과서에서 나타내는 부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만을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 선생님은 이 단어를 가르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래도 일단 시험에 있는 문제들은 교과서를 기반으로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속 가능한 발전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된다면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건 만들어지고 있는 개념이고, 사실 지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부작용이 있다고 한들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또 부작용이 없는 형태로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다양한 방면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세계 인구 변화 관련돼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세계 인구 변화, 세계 인구는 어디에 분포하고 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겠죠. 왜?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게 정상이니까. 자, 그래서 자연적인 조건이라든지 경제적 조건에 따라 인구 분포는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대체로 기후가 온화하고 넓은 평야가 분포해서 산업과 도시 발달에 유리한 지역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반대로 기후나 지형이 생활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제활동이 불리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 등은 인구가 적게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륙별로 볼 때 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다, 이 말은 돌려서 생각해보면 이 지역이 기후가 굉장히 좋다는 거겠죠. 실제 또 아시아나 유럽은 넓은 평야가 주어진 곳이 많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아시아 국가들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5년, 그러니까 이 교과서가 만들어진 게 2015 개정교육과정이잖아요. 2015년과 이후에 2060년경의 어떤 인구를 비교를 해 본다면 아무래도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와 같은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는 먼저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인구가 증가했지만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개발도상국의 세계 인구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인구 밀도가 심한 국가 지역들을 좀 찾아보면 여기 중국 지역도 있겠고, 우리나라도 낮은 편 아니고, 여기 보이는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서남, 여기가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아프리카의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인 여기 나일강, 그다음에 나이저 강이 이런 식으로 흐르든가 하여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밀도가 높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인구 구조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인구 구조란 인구 집단을 나이, 성별 등의 속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서. 자, 이렇게 원래 이런 형태가 이제 피라미드 구조잖아. 그치? 근데 물론 독일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약간 항아리형 또는 다이아몬드형 구조를 통해서 보일 수 있듯이, 자, 어쨌든 인도와 독일의 특징적인 차이를 보면은 인도는 아무래도 저연령층의 비율이 높고
나이가 먹을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독일은 아이들의 출산율이 적은 대신 그 산업 그러니까 경제 발달 시기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렸던 그런 중장년층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노년층의 인구 비중은 작고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 일반적으로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낮고 상대적이라는 얘기야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유아 사망률도 높은 대신에 또 반대로 더 큰 문제가 더 다른 문제가 접근하는 게 뭐냐면 유아 사망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약만 보급이 되더라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이 나이가 먹고 노쇠화가 되면서 드는 병들은 간단한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이제는 나름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국가고 뭐 물론 아직도 시골은 개판이죠. 예, 그렇긴 하더라도 실제 아이의 사망률보다는 이제 노년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피라미드형 구조가 나타난다는 거지. 또한 1차 산업 중심의 사회에서 우리 1차 산업이 뭐라고 배웠지? 자연에서 그대로 무언가를 얻는 거, 그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피임법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생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 이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독일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크고 왜냐면 의료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노년층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태죠.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옛날에야 덮어놓고 막 나왔다고 하지만 피임법도 생기고 어떤 가족 계획도 생기고 이 많은 아이들을 다 잘 기르는 게 아니라 몇몇 아이들만을 적게 낳아서 이 아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선진화되면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에 생활 수준과 의료기술과 사망률도 낮고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으로 출생률이 낮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 변천 모형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기 자료로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경제 발전 과정에서 특정 인구 집단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출생률과 사망률 사이의 관계를 통해 인구 성장 과정을 파악하는 데 이용하는 거죠. 자, 먼저 1단계를 볼까요?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지금 보면 여기 출생률 주황색 그래프 그 다음에 사망률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출생률도 높지만 그 반대로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인구가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총인구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인구 증가율이 높아집니다. 왜 높아지게 되냐면 출생률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사망률, 아까 말했듯이 유아 사망률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간단한 약만 제공되더라도 아이들은 쉽게 병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4단계에서는 출생률도 낮아지고 사망률도 낮아지면서 올라갔던 인구가 변화 없이 더 이상 올라가거나 더 이상 내려가는 것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그럼 도대체 국제적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날 세계는 교통발달, 세계화의 진전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 지금 인구 이동 한번 봅시다. 지금 초록색과 빨간색, 경제적과 정치적 이동 중에서 뭐가 더 많아? 그렇죠. 경제적 이동이 훨씬 더 많겠죠. 다시 말해 돈 벌러 가는 이동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이동이 발생하는 공간을 보니까 지금 여기 내전 중인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여기 내전 중인 시리아 뭐 이렇게 중동 여기 뭐 파키스탄 이런 지역이라든지 또 일부 중국에서 근데 여기 중국 이렇게 찍어놓은 거 홍콩일까? 그리고 여기 멕시코도 약간 있는 거고 멕시코에서 북미로 넘어가는 것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쪽에서 빨간색으로 등장하는 게 많은 거는 결국 지금 다 내전이라는 것 같거든요. 그죠? 자, 또 여기 뭐야? 미얀마, 타이 뭐 이런 거 아닐까? 그치? 자, 이런 데서 이동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살펴봅시다. 자, 먼저 개발도상국에서 임금 수준 높고 돈 많이 주고 많이 사람 뽑는 선진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건 경제적 이동의 대표적인 사례고 오늘날 인구 이동의 대부분이 해당한다. 반대로 정치적 이동은 전쟁이나 분쟁에 의한 경우가 많아서 내전을 피해 이주하는 난민의 이동이 대표적인 사례고 최근에는 사막화라든지 해수면 상승 우리 투발루 이런 데서 배웠죠. 자,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재앙을 바탕으로 이동하는 환경난민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 이러한 인구 이동의 결과로 유입된 지역은 노동력이 확보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주민과 기존 간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도 발생한다는 것. 반대로 유출 지역에서는 외화는 유입되나 청장년층 노동력이 빠지고 여기에다 플러스 외화가 유입되면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추가된다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그래프들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들을 많이 활용을 했으니까 시험 문제에서. 자, 우리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런 얘기도 선생님하고 같이 했었죠. 홍콩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베이비시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 필요성이 반드시 제공되고 있는데 이 홍콩의 가사도우미 과정, 이 필리핀 여성들을 활용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비슷한 방법으로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다거나 또는 정책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의 난민 이동도 밑에 읽기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단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